안녕하세요. 김남미입니다. 8강 글쓰기의 실제 2를 보면 1, 2 생각나야 되겠죠?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두 개를 함께 봐야 돼요. 그죠? 시험 보실 거예요. 5개를 함께 보셔야 돼요. 하나를 열심히 봤다는 것은 그 아이를 편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보는 거 중요해요. 일단은 글쓰기 실제 2에서 우리는 도대체 1에서 뭘 했냐, 옆에 거 간단하게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냥 간단하게 설득 제안하는 글쓰기하고 정보 전달력 글쓰기가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간단하게 뭐라 그랬냐면 설명문이라던가 논설문이라는 말 일단 사회에서는 많이 안 쓴다. 왜? 이렇게 세상이 심플하게 설명과 설득으로 간단하게 나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글 안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설득 한 스푼, 뭐 설명, 뭐 6스푼, 뭐 감동 몇 스푼 이런 식으로 얽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무엇인가를 딱 둘로만 나누려는 생각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만드는 건 좋은데 왜곡할 수도 있다는 점을 늘 생각하세요. 5대 5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 가봅시다. 그러면 이 설명과 설득을 글쓰기 실제 2에서는 보다 다양한 장르에다가 반영하는 게 이 강의의 목표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강의하고 내용이 그렇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문제가 다를 뿐이죠. 그렇다면 김남미가 거듭거듭 강조해온 거 계속 강조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의 강의도 굉장히 많이 달려와서 여기에 놓였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앞부분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제가 계속 목차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것을 하더라도 이 앞에 놓인 이 무수한 것들에 대한 논의를 생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에서 있는 여기다 딱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말은 뭐지? 당연히 늘 중요한 거 생각하셔야 돼요. 늘 함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따라온 거예요. 가보죠. 일단 일러보기. 이 직무적 글쓰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25문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출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직무적 글쓰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보죠. 똑같은 슬라이드죠? 그러면 기획 상황에서 기한서 나 앞으로 뭐 할 거예요? 를 제안하는 글이 실제로 실용글쓰기 시험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기한서의 의도와 목적은 뭐죠? 이 일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문제로 물어본단 말이죠. 계획서. 지금 여기서 기한서하고 계약서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한되어 있는 문서, 물론 기한서에는 플랜이 들어있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런 다양한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여야 하는가라는 것이 일반적인 문제인 거예요. 보고서들 엄청 많죠? 그러면 이 보고서 자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 생각보다요,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신문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글의 종류들이 있죠. 그 안에는 사설과 같은 종류도 있고, 그 다음에 칼럼과 같은 종류도 있죠. 이 두 개의 종류가 달라요. 그 다음에 액면 그대로 사건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문제를 출제하기에 유용하기 때문에 기사문의 형식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실제 직종에서 쓰이는 문서도 있지만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지난 시간에 봤죠? 그 다음에 연설문.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상대적으로 덜 다룬 것이 합법과 글쓰기였죠. 합법과 글쓰기는 말하기를 직접적으로 이 시험에서 이렇게 할 수 없으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대본이 있죠? 그렇죠? 대본. 그러니까 연설문의 대본이라던가 토론의 대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연설문이 가끔 나오고요. 식사문은 뭡니까? 모르시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식사문이란 말을 거의 쓰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문 이렇게 딱 봤을 때 자기한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버리세요. 우리 식사문 하면 밥이 생각나죠? 그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쉬워요. 의식에서 사용되는 문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환영회든 기념식이든 이런 데서 사용되는,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시면 생각보다 이런 의식에 사용되는 문서를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보는 어떤 단어들에 대해서 자기 알고 있는 걸로 끼워 맞추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펀이라고 하죠. 개그예요. 그러니까 동음이어를 사용하는 개그를 가장 멀리한다. 왜? 그거는 창의성은 좋지만 시험에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뭐 제품 설명서도 지난 시간에 봤고요. 이메일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요. 회람문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게 단어들 한자어들이 어렵다면 그 단어로 끝나는 말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열람. 그죠? 어떤 집단에서 열람하기 위해서 돌리는 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4대 전달문하고 거의 같은 유형이 되겠죠? 그러면서 안내문, 소개문, 초대장 블라블라블라블라 나왔어요. 제가 뭐랬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식사문이 뭐예요? 라고 가르쳐 드렸지만 이 시험에서 식사문이 뭡니까? 라는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물론 설명에서 뭐뭐 하는 그림으로 이런 것들이 있지만 뭐가 나오느냐? 이걸 실제를 보고 이것을 위해서 뭐 하는 게 좋은가를 확인하라고 하는 거죠. 사실적 사고에 기반해서 위와 아래의 관계를 열심히 보시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프, 표, 그림 자료, 영상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그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사실 초반에 뭐 한 2000년도 이전까지는 그림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분이 버스라든가 이런 데 다니는 영상 광고, 그림 광고, 글자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실상인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는 또 다시 그림을 다시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들은 암만 해도 우리보다는 영상 세대이기 때문에 그림과 텍스트의 관계에 더 익숙하실 수 있으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그림이 나왔을 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뭐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이 만나는 시험 안에 예문으로 활용되어 있고 이 예문과 그다음에 김남미가 얘기했던 중요한 거, 의도 함께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시면 된다. 낯선 것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우리는 낯설면 어렵다고 생각해서 위축되는데요. 시험을 잘 보는 비결은 덜 위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낯선 거라고 해서 어렵다는 보장은 없죠. 그쵸? 그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직무 관련 글쓰기에 대한 종류를 쭉 써놨어요. 219번부터 뒤엔 길게 직무 관련 글쓰기가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너무도 익숙한 말들이 있잖아요. 명료성이니 뭐 충실성이니 체계성이니 같은 용어들을 쭉 쓰고 있는데 실제로 명료성, 체계성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의 글에서 특히 직무형 글쓰기에서는 중요한 것일 수밖에 없다. 왜? 이거는 시나 소설과 같은 어떤 감동형 글쓰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하는 건 당연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객관적이려면 명료하고 간결해야 되고, 그것들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글쓰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실제 케이스로서 문서가 나타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면서 좀 우리가 익숙해지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낯선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낯선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자꾸 경험하게 해주면 자기 스스로한테 말이죠. 나한테 낯선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걸 자꾸 경험하게 해주면 돼요. 봅시다. 일단 객관식을 풀어볼까요? 조금 자세히 풀어보죠. 어느 회사의 업무지침서의 일부분이다. 그러면 업무지침서가 이런 게 있나 보다. 여러분, 업무지침서가요. 예를 들어서 100개의 직장이 있으면 100개의 형식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업무지침서는 이런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뭔데요? 업무지침서라는 게 뭡니까? 업무의 지침. 이 업무를 할 때는 요거가 기준이야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준이야 한 심플하게 요걸 지켜라 하는 문서고 그 종류는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근데 얘를 다르게 표현했다는 건 수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원래 거고 얘가 수정한 거야. 그러면 얘 1번, 얘 2번, 얘 3번 해서 네모가 3개 나오네요. 요 3개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비교하면서 풀어야 돼요. 그럼 봐요. 일단 뭐부터 봐요? 얘부터 보면 안 됩니다. 왜요? 뭐가 없어요? 렌즈가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 많이 그려드리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본다는 것은 어떤 틀을 가지고 이 틀로서 무엇인가를 보는 거란 말이죠. 내가 이거의 방향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렌즈의 방향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사물은 상당히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걸 보면 얘부터 읽는 연습이 되어 있어요. 내가 잘 모르는 걸 읽어봤자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갑니까? 뭐부터 봐요? 일단 다시 써보면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면 당연히 영어 단어를 많이 썼다 했잖아요. 가에 대한 얘기니까. 많이 썼네. 문장 구조가 어색하다. 문장 구조? 얘 모르면 모른다 하고 자기가 익숙하면 영어 단어를 많으면 문장 구조가 어색할 수도 있지. 하지만 확실하진 않으니까 세모를 치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체가 한 문장으로 돼 있다 쫙 보면 마침표 하나 맞아. 전체 이게 이렇게 길면 의미 파악이 어렵지. 얘 틀렸네. 얘가 맞네. 그렇죠? 이거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오잉? 맞는 건데 틀린 거 골랐어. 이런 경우 많죠? 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X를 하면서 문제를 잘못 읽는 걸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은 일단 답이 아니겠죠. 위에 거 보면. 서로 다른 내용이 비분절적으로 기술돼서 당해적 이해를 방해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물음표. 그러나 저는 전문가이므로 가르쳐 드릴게요. 서로 다른 내용이 비분절이잖아요. 분절 여러분 아는 말이죠? 비는 아닐 비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 구분되지 않고 논의돼서 스텝 1, 스텝 2의 이해를 방해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 자체는. 사람에 따라서 이 분절이 딱 보여서 이게 이렇게 잘려서 나오면 좋겠다. 이게 떠올린다면 그래 할 수 있고 나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하면 물음표 치시면 돼요. 그리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죠? 일단은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3번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중복되는 표현이 많고 문장 구조가 복잡하다. 문장 구조가 복잡해. 그죠? 문장 구조가 어색해. 얘가 복잡하고 얘도 어색하죠. 그럼 이 둘 다 문장 구조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편법이 아니에요.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 용어를 통한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영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지금 보세요. 1번하고 5번이 충돌하는 거 보이셔야 돼요.
영어 단어를 많이 써서 문장 구조가 어색하면 이해가 잘 안 되겠죠? 밑에는 전문 용어를 통해서 영어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비교 검토를 하다 보면 답안에 답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비교하면서 풀어야 돼요. 일단 봅시다. 아까 제가 나중에 전문가로서의 얘기를 해드린다고 했으니 해드릴게요. 서로 다른 내용이 비분절적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한 문장으로 뭔가가 복잡한 것이 한 문장으로 처리가 돼 있으면 여기에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정보만 제시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진다는 것은 이질적인 정보가 막 섞여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비분절적이다 이런 복잡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뭐랬죠? 이런 용어들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론들을 몇 번 훑어 읽는다. 오잉 이렇게 오잉하고 물음표를 치면서. 근데 그 물음표는 어디다 쳐지는 게 좋은가? 실제 문제를 풀면서 물음표를 쳐야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아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문장 구조가 복잡하면 비분절성 때문에 더 이해가 어려워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것이 1번이고 2번이잖아요. 그럼 2번도 있겠네요. 당연히 예측해 봅시다. 지금 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으니 이거는 가에서 나로 고쳤을 때 어떻게 했느냐가 나오겠죠? 그러면 역시 예문을 보면서 문장이 복잡하니까 잘라줬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영어 문장들을 이렇게 했구나. 밑에 하나씩 다 나와요. 그래서 기준을 가지고 위와 아래를 함께 본다. 쉽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김남미가 쉽죠 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쉽지만 내 몸에 배게 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내 몸에 배게 한다. 조금 어려운 영어로 내재화하는 방법은 기출문제를 풀면서 나에 대해서 아는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볼까요? 주관식이에요. 딱 나왔네요. 뭐랬죠? 조건부터 봐요. 주요한 내용이 하나라도 빼거나 변경하지 말 것. 제가 뭐랬어요? 사실적 사고. 아예 이 시험의 조건에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수많은 응시생들이 너무나 많이 왜곡하고 쓸데없는 말을 덧붙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실제로 실용글쓰기 시험에 딱 들어가시면 아예 주의사항에 나와 있어요. 본문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들을 쓰지 말 것.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조건들은 시험에 가서는 사실 그 조건 전체 시험에 대한 조건들을 보실 틈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의 모양은 우리가 2강에서 말했던 원고지 사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 전체 시험의 조건들이거든요.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익숙해지도록 해보세요. 보십시다. 이는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문장을 반드시 넣을 것. 그러면 이 문장이 안 나오면 마이너스 5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글 전체가 네 문장이 되도록 해라.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보게 하세요. 네 문장으로 쓰는데 그럼 네 문장은 1, 2, 3, 4가 될 거고 그럴 중에서 하나가 때문에 가능했다는 중간쯤 어디에 들어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예문을 읽는 거죠. 보세요. 제품을 개발하면서 보도자료의 일부이다. 그렇죠? 일반적인 신문 구독자를 염두에 두고 쉽게 수정해라. 지금 요 말을 네 문장으로 그렇죠? 무엇이 가능했는가를 써라. 주어진 내용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어떻게 알아 했죠? 동영상을 멈추고 풀고 풀이를 보시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들어보면 여러분 그거 많이 느끼죠?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 저렇게 쉬운데 그죠?
결국은 교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나 원리를 여러분 몸에 배게 한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몸에는 이것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장착되어 있다. 사실은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교육관이에요. 여러분은 김남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잠재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저는 그것을 푸시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런 중요한 것을 연습하는 것은 함께 생각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 함께 중요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세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상하게 김남미가 실용글쓰기와 관련된 특강에 들어가면 합격률이 높아지더라. 이거 실화입니다. 그죠? 오늘 자기 자랑 타임이에요. 그죠? 이거는 결국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런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보셨죠? 일단 기출문제 주관식 뭐부터 본다? 조건을 본다. 조건과 예문, 조건과 문제. 사실은 요 세 개를 함께 풀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고 홍보글쓰기 뭐죠? 앞서서 본 것들이 조금 사실적 사고에 기반하는 거였다면 광고 홍보글쓰기들은 조금 설득 제안하는 것과 관련이 깊겠죠? 그래서 일단 광고와 관련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 포스터도 있겠고 여러분들 초대장 이런 것들까지도 광고나 홍보 이런 것들의 분야에서 소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아요. 역시 예문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죠. 보실까요? 일단 보세요. 주부를 대상으로 자녀 교육에서 환경의 중요성 핵심 없고 그쵸? 그러면서 보기 1하고 문제하고 그 다음에 보기 1하고 그 다음에 보기 2를 함께 보아야 된다 하면서 올바르지 못한이네요.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어요. 아, 이건 맞는 거 고르는 거였는데 틀리는 거 찾는 경우도 있더라. 결국 어떻다? 이 뒤에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 아닌 것 같아, 얘 잘 모르겠어, 얘도 아닌 걸 이런 표시를 하다 보면은 올바른 것을 그렇지 않은 것으로 잘못 오해해서 푸는 경우가 많이 줄겠죠? 결국 이거 역시 위에 것하고 아래 것들을 비교 검토하시면서 푸시면 돼요. 일단 봅시다. 환경교육의 중요성이니 제목이죠? 그러면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이고 제목이고 제목 보면 환경은 들어있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답이 아니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렇잖아요. 위에 아래를 주 대상층 했잖아요. 그런데 일단 제작 의도 하면 위에 거 아래 거 같이 보면 그러면 주부들이 환경교육의 중요성 똑같이 나오죠? 자녀 교육의 사례 했잖아요. 그러면 자녀 교육 요거 비교하면 그럼 얘도 아니구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귀찮지만 굉장히 꼼꼼하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깜짝 놀라실 것은 뭐냐면 지금 논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 홍보문이죠. 기획문, 홍보문하고도 나중에 관련이 될 텐데 이런 문서 설득을 위한 글쓰기 역시 굉장히 사실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드라이해진다고 하죠. 아주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나의 주관을 너 멈춰봐. 일단 얘하고 아주 객관적으로 비교할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주 빠르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 연습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홍보 포스터죠. 그리고 추가해야 할 2가지 이상을 찾아서 뭐뭐 해야 한다로 끝나라. 조건이 지금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별도의 지금 조건이 없죠? 이럴 경우에는 20점짜리 문제인데 별도의 조건이 없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 2가지 찾아서 뭐뭐 해야 한다의 한 문장이니까 이게 조건이죠. 그러면 한 문장이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뭐뭐 해야 한다로 끝나야 되고 두 개가 나타나야 돼. 그러면서 여기서 찾아보는 거죠. 일단 빠르게 읽으세요. 뭐가 없죠? 참여 신청, 그죠? 컨설팅 해놓고 뭔데요? 일단은 행사의 일시 정보가 명확해야 돼요. 왜? 선생님이 9월 21일 있는데요. 여러분 늘상 9월 21일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있잖아요. 1000년이면 9월 21일이 1000번이 있겠죠? 오, 그렇다니. 연, 월, 일.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너무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정보의 어떤 아주 객관성. 우리 저번에 PPT 봤었죠? 전년도, 전전년도. 전년도는 1000년이면 1000번의 전년도가 있겠죠? 더 넘어가서 계속 전년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객관성. 그 다음에 모집 대상을 분명히 지금 모집 대상이 없잖아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하죠? 자꾸 찾아보면 되고요. 실제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은데 실제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현직자분들은 가능해요. 이거 없잖아가 금방 보여요. 그죠? 하지만 현직에 안 계셨던 분들은 찾기가 더 어려울 수가 있어서 조건에 더 입각해서 문제가 어려우면요. 정확하게 빨리 찾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제가 어려운데 거기에 집착하시면 전체 1000점을, 이게 이 시험에 1000점짜리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장을 생각하시면서 객관적으로 가장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들을 찾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강의가, 가장 중요한 강의가 끝났어요. 글쓰기의 실제.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글의 종류가 있고, 그리고 그 글의 종류를 여러분이 다 볼 수도 없고, 다 봐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획서는 이래야 돼 이러면은 공부를 하는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실제 문제들을 찾고, 그리고 그 문제들의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문제 안 나온다 그랬죠?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뭐가 힘들어 하는가. 그래서 걔를 훌훌 털어낼 수 있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취업 및 진학 글쓰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화를 내셔야 합니다. 그 화내야 할 지점이 뭘까요? 그 답은 다음 시간에 시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취업 및 진학 글쓰기에서 여러분이 화낼 지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다음 강의 9강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남미였습니다.